잘 모릅니다. 복잡하다. 왜 있나? 헌법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자, 2019년 들어서 달라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고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는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수도권 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병재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 함께한 지가 몇 주가 지났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헌법 조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죠? 근데 제일 나중에 물어보면 예. 내가 생각했던 걸 딴 사람이 먼저 답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 배려인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전부 제가 먼저 하길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네. 같아서. 예, 저는 10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저 10조가 어떤 거죠? 얘기해야 하나요? 그럼요. 예. 그 모든 국민은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조항인데 네.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이게 10조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바란다면 예. 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보조금까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조금이라는 게 어차피 국민 세금이잖아요. 내기만 하지 받는 건 잘 체감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예. 나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래요. 근데 보통 이병재 씨 스타일이 이런 네. 질문을 딱 던지면 그땐 제가 좀 바빠서요.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보이네요. 몇 주 만에 헌법 공부 좀 했다고 예. 대답 따박따박 하잖아요. 야,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자, 10조 정확하게 지금 언급을 해줬고요. 아비가일 씨는 저 어떤 조항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바로 제11조인데요.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그 헌법이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예.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헌법 중인 것 조만간에 법 앞에 서실 계획이신가 보죠. 같아요. 혹시나 예. 혹시나 예. 인생 살면서 누구나 모르는 거잖아요. 뭐 네, 좋은 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아비가일 씨가 이 한국에서 좀 불평등한 대우를 왠지 좀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제가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그런 예. 일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뭐 누구는 유명하니까 예. 부자이니까 예.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법 앞에서는 이렇게 슝슝슝 넘어가는 것들이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고 돈이 없거나 예. 뭐 유명하지 않아도 예. 법 앞에는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 그렇군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아비가일 씨도 솔직히 연예인이라고 방송 나온다고 네. 어디 가면 이렇게 대접해주고 식당 가면 반찬 더 주고 막 그런 대접 받잖아요. 가끔 임료수 받기도 해요. 예. 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법에 의한 게 아니니까. 법에 법에 있는 거 그거는요. 아니니까요. 죄송한데 예. 그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네. 밥 앞에 평등한 거죠. 그건 예. 사장님 마음이니까요. 예. 자, 10조, 11조 나왔으면 덕원 씨는 12조인가요? 저는요. 예. 조항을 면밀히 보다가 아무래도 예. 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몇 번 겪을 수가 없는데 예.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해당한 것도 헌법에 있더라고요. 아하. 바로 제 84조인데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뭐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네. 라고 해서 사실 원래 대통령은 뭐 사소한 잘못으로 원래 어디 가거나 벌금 내지 않는데 네. 엄청 중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역사적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헌법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혹시 덕원 씨 나중에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정치를 잘 해주시면 사실 관심이 없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이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왠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뽑아주신다면 뭔가 생각도 네. 깊으신 것 같고 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예. 라면 예. 오늘 우리에게 멋진 강연을 들려줄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이란 지붕과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바깥의 비바람으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면서 동시에 내부를 어떻게 꾸밀지는 다시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헌법 10조가 오늘 얘기하려는 기본권의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을 전제로 한 거라는 거예요. 국민이라고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글쎄요. 원래 알았겠습니까? 왜 안전벨트는 매라는 거야? 나는 스릴을 즐겨야 되는데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요? 마동석 씨랑 저랑 80만원 이게 평등할까요? 왜? 헌법에 무슨 기본권 막연하긴 알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줘야 알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판단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친숙한 얼굴입니다. 그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의 걱정을 나눠지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다 이런 소감을 예전에 밝히신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되기 전에 네, 좀 많이 당했어요. 예, 당하셨어요? 네, 뭐 사기도 좀 당하기도 했었고요. 예, 개인적으로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어요. 음. 직장 생활 하는 과정에서 저도 겪고 주변 사람도 겪고 누가 물어보는데 네, 모르니까 저도 답을 못 해주도 나도 당하는 판에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죠. 아니 그러면 저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보람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큰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돈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임금 밀린 거를 몇 달째 몇 년째 예. 못 받고 계신 분 이렇게 좀 해결해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물어보실 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그 표정은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막 곧 울 것 같으신 그런 성인 남자가 40대 예. 50대 남성이 네. 몇 년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이렇게 울 것 같을 때 예. 그때는 정말 울컥해요. 그렇군요. 그 아까 헌법 얘기하면서 10조 11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좋아하는 예, 조항. 예. 예, 어떤 조항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10조를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우리 이병진 씨가 네. 그 10조에 담긴 내용을 다 알고 좋아하시는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 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앞에 나오잖아요. 국민이라고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그 강의를 벌써 시작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강의를 예, 벌써 네. 시작하면 안 되지만 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을 전제로 한 거라는 거예요. 나라 이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예. 전제로 거기서부터 이 헌법이 시작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10조가 오늘 얘기하려는 기본권의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먹을 때 행복하다는 분 좋아요. 예, 먹을 때 예. 뭐 누구는 뭐 멋진 차를 운전하면서 기분 좋은 분 좋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다 지켜주겠다는 선언이 10조에 들어있거든요. 알고 좋다고 하신 거죠? 그걸 알았겠습니까? 저기 몇 주 함께 했지만 네. 저 세 분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네. 많이 당황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편집이 있긴 하지만 편집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적당히 선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기본권? 예, 기본권이 헌법에 무슨 기본권, 자유다, 평등이다, 뭐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나오는데 막연하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줘야 알거든요. 그 결정 내용들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이라고 적시해 놓은 게 실제 생활에서 실제 법으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구나 하는 거를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헌법 10조가 마침 나오네요. 이건 후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요. 나라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까 우리 이병진 씨는 세금 낸 기억이 있는데 뭔가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진 씨에게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헌법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의무를 지닌 것이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덕원 씨, 여기 신호등에 네. 초록색 불 켜져 있잖아요. 네. 저건 가라는 소리예요? 멈추라는 소리예요? 보통은 가라는 표시로 푸른 표시를 쓰죠. 그렇죠. 가라는 표시로. 그다음에 이걸 보면 빨간 불 들어와 있죠. 네. 이건 멈추라는 하지 표시를 말라. 하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었을 때 한쪽으로 누군가 가면 한쪽에 누군가 서 있어야 돼요. 사실 초록색 불, 빨간색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너무 신기한 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면 저 차 쪽에 있는 신호는 빨간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저 위에 걸 보고 맞추는 놀이를 했던 기억도 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갈 때, 차가 갈 때 누군가는 멈춰야 되고 누군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강의실이 강당이 있는데 헌법은 이런 겁니다. 헌정기념관의 2층 강당을 이곳을 강의하는 강의실로 씁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정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의자를 몇 개를 놓을지, 강의실은 위에 연단을 놓을 건지 아니면 밑으로 놓을 건지, 아니면 뭐 의자 그건 뭐 강의 듣다 보면 졸리니까 기왕이면 간이 의자 나와서 소파처럼 기울일 수도 있고 안에 뭐 담요도 깔아주지 주무실 분은 자게 이렇게까지 할지 이거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신호등 같은 거고 내부의 자세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정할 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방법도 법으로 정하는 건데 그 오해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법 그러면 하지 마 이것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자꾸 빨간불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은 빨간불인 것 같지만 그거는 누군가에겐 초록불이고 파란불과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해야 우리 국민의 삶이 원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10조가 우리 기본권의 시작되는 절이라고 했잖아요. 10조 이후에 자유, 평등, 그다음에 뭐 경제적 기본권, 직업의 자유도 나오고 공무담임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주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빨간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불이 왜 빨간불? 누군가에겐 초록색을 켜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초록색을 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길 말고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도 말고 인도로 차가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예 다 막아놓고 자동차 있지만 여기만 뱅뱅뱅 도세요. 서울 시내 뭐 사대문 안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나 심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는 되게 어떤 때 가냐면 무슨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법이 뭐 개그맨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개그맨은 절대로 방송인이니까 머리를 염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병진 씨는 지금 개그맨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탈색을 하셨거든요. 이건 나의 직업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왜 방송인이라고 해서 개그맨을 머리를 염색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졌을 때,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헌법재판 손을 두고 가는 거죠. 머리 염색도 못하게 하면 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헌법재판소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아니면 아니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를 판단해 주기 위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법을 정해서 만들어진 건데 뭐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이 잘된 법이냐 나쁜 법이냐 아니면 헌법에 어긋나는를 어떤 나라는 국회에서 그냥 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국회에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법을 새로 고치기도 하고요. 사실 법률도 여러분들 이 뉴스 보시면 어떤 법률이 개정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이라서 개정하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국민이 국회에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겠다라고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둔 겁니다. 그건 나라마다 체계가 다른 겁니다. 벌써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아비게일 씨 질문을 하셨으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침해할 수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심해지면 침해라는 건데 어떻게 그럼 제한인지 침해인지 따질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라고 느끼지만 이제 이병재 씨 같은 이거는 침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답변이긴 해요. 뭐냐면 사실 법은 상식이어야 돼요. 법은 전반적인 상식이 봤을 때 우리가 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해야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끄덕거릴 수 있는 정도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자 우리는 고개 끄덕거릴 수 있어요라고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기준이 이런 겁니다. 비례 원법 원칙이라는 걸 세워두고 있어요. 우리 이 여성분 누군지 아시죠? 이병진 씨 아시죠? 써 있는데요. 정의의 여신이시네요. 네, 그렇죠. 정의의 여신이십니다. 예. 예. 굳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마이크 드신 김에 예. 저기 요즘 술 드세요? 전 술 안 합니다. 술 안 해요? 예. 아예 안 하세요? 그리고 머리도 탈색을 하는 이유는 예. 제 딸이 검정색 머리를 싫어해서 딸이 태어남과 동시에 예. 머리를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검정색 머리를 하고 가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맞잖아요. 아빠한테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술 드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음주 사고였어요. 그래서 뭐 윤창호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기왕 마이크 드시면 끝까지 하나만 여쭤보면. 술을 안 마시는 일이죠. 네, 맞아요. 술을 안 팔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뭘까요? 대리운전. 차를 안 파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게. 아예. 그렇죠. 예. 네. 술이냐 운전 예. 하나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주운전이니까 음주를 빼거나 운전을 빼거나. 근데 그렇게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본권을 음주운전은 막아야겠다. 운전하는 건 자유지만 라고 했었을 때 따지는 게 이렇게 비례 원칙이라 결국 저울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목적은 정당해? 목적은 정당하죠. 차를 안 팔지만 술을 안 팔지만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거니까 정당해요. 하지만 수단이 정당한가?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뭐 술을 만들어 파는 분들의 제조 회사의 직업에 대해서 심하게 침해하기도 하고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초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 추구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저걸 4단계로 굳이 나눠놨지만 사실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저울질을 해보겠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과연 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게 너무 심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비게일 씨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직 파라과이 아니시죠? 국적으로 돼 있어요. 비자를 받고 예. 체류하고 있죠. 그러면 헌법이 이 아비가일 씨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헌법이요? 예,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것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국민으로서의 헌법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헌법은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맞추죠. 뭐 미리 준비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까 그 10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전 세계의 헌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은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 때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천부인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이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고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 흔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뭔가 다툴다가 야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왜?
사람에 대해서 하늘이 준 권리인 거고 국가는 법을 만들어도 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처음 있었던 일이 예멘에서 온 분들이 한 500여 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난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른 것조차도 여러분의 사상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분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냐 안 인정하느냐를 떠나서 난민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관해서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는 보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보장의 근원은 결국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있고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아까 행복추구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머리를 물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법률이 내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난 머리를 물들여야 행복해. 머리를 안 물들이면 우리 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추구권이란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얕잡아 보고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법은 헌법도 그렇고. 근데 뭐냐면 맨 나중에 가서 정말 따질 게 없을 때는 행복추구권으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나열해놨지만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끝까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겠노라고 하는 게 행복추구권의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행복의 의미가 처음에 다 다르다. 덕원 씨는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고 일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단골 식당에서 음식 한 그릇과 맥주 한 잔을 딱 할 때. 맥주 한 모금 딱 넘길 때. 딱 그때. 예. 그때 행복 느끼는 분들 많아요. 저것도 권리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엔 그것까지도 봐주겠다. 근데 이 행복추구권을 받아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군가는 행복을 느낄 때 대해서 고급 차를 타고 막 질주하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것들 다 보장을 해주는데 지난해에 바뀐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죠? 12월 1일부터 과태료 내는 게 있어요. 예.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꼭 매야 된다고 예. 해서 어린이집에서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군요. 법 만드는 국회에 관심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예, 덕원 씨가. 그래요. 원래 안전벨트 앞자리만 있었는데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내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요? 행동 자유권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조차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씨, 위험한 스포츠 즐기는 거 있어요?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안전 최고. 예. 전 주로 땅에서만 놀고요. 높은 곳, 깊은 곳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영일 아나운서님이 마이크를 드셨어요. 아니 하실 말씀 저 있으세요? 제보하려고 저 이병렬 씨가 프로 볼러예요. 근데 예. 볼링도 부상 위험은 있지만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잖아요. 예. 이병진 씨 같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있으면 스카이 다이빙 하시고 뭐 암벽 등반 같은 거 하시고 내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도 있다. 자, 근데 왜 안전벨트는 매라는 거야? 나는 스릴을 즐겨야 되는데 왜 안전벨트를 안 맸더니 사람이 다쳐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매서 크게 다치면 이 차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으면서 다른 차에 사고를 일으켜요. 그리고 아까 이병진 씨가 세금 얘기하셨는데 국민보험 부담률이 너무 높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결과를 낳더라. 그러니까 내 차 안에서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한 분이 다치고 장애를 입게 되면
그분 때문에 사회가 얼마만큼이나 그분을 돌봐야 되기도 하고 이게 싫다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체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당신 차 안이지만 안전벨트는 매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안전벨트 뒷좌석도 매셔야 합니다. 그거 위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2008년도에 모 대학병원에서 할머니께서 이게 생존 가능성이 정말 없으신데 그리고 이미 생전에도 나는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이른바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죠. 연명치료를 받는 게 난 싫다라고 자손들에게도 밝혔는데 예전에 혹시 보람의 병원 살인사건이란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그냥 자택에 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뗐어요. 당연히 사망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고 치료를 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사람인데 뗐다라고 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살인과 달리 형량이 아주 무겁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호흡기 잘못됐다가 내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데 이거 맘대로 못 떼는 거예요. 이 할머님도 그랬고 가족분들도 그랬고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여기 회생 가능성도 없는데 왜 이 고통을 이어가냐라고 해서 굉장히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는 인정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비가일 씨? 그 가족들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은 계속 병원비도 늘어날 텐데 그런 병원비도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예.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요. 이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 사건으로 굉장히 10여 년간 어떤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고 했냐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나온다. 이 자기결정권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국가에서 정한 몇 가지 질병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치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의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의에 따라서 검진 과정에서 동의를 얻었을 때 이런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정 하나하나가 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건 가능하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게 나와줬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아까 잠깐 아비게일 씨도 그런 말씀하셨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권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난 치료를 더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면 권리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국가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결정을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우리 정말 평등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평등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덕원 씨, 만약에 전신 바꿨으면 평등하게 같이 먹은 사람들끼리 팔씨름해서 정합시다. 이게 될까요? 평등할까요? 팔 힘이 평등하지 않은데 이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렇게 쉽게 답을 말해버리시면 물어본 사람이 기운이 좀 빠지죠. 근데 사실 이게 또 비슷하게 사다리를 하자고 해도 과연 그게 옳은가는 좀 고민이 돼요. 사다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사다리는 우연에 맡기는 거니까. 내가 더 비싼 메뉴를 먹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에 따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저랑 세미나를 복잡하게 하시자는 얘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같이 아주 우연이 아니라 팔씨름법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마동석 씨랑 저랑 팔씨름하면 이게 평등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법 앞에 똑같이 대하자는 절대적 평등이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면 이게 불평등이 아니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밝히고 있는 평등의 의미인 겁니다. 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너무 팔씨름 얘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병진 씨 따님 얘기하셨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셨군요. 늦게 하고 늦게 낳았어요. 아, 예.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평등할까요?
어른도 질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나이시니까 무릎도 아프시니까 아마 따님이 이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그렇게 불편하지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봐요. 보통의 어른, 달리기 영재가 아닌 보통의 아이라고 한다면 법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죠. 법은 항상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주를 시킬 때는 아이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출발선 한 30m 정도 앞당겨 주는 게 그게 평등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병역 의무가 18개월까지 줄어든다고 하죠. 제가 군대를 갈 때쯤에는 이제 꼭 3년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3년이면 너무 심하다. 그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책을 안 보면 제 친구들을 봐도 약간 좀 많이 달라져서 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뭘 했냐면 공무원 시험을 줄 때 일률적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점수를 올려줬어요. 이른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어린 학생이 달리기 할 때는 30m, 50m 앞에서 달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차별을 받아왔거나 뭔가 본인이 자기도 극복할 수는 없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불평등하게 잘해줘야 그게 평등을 실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역차별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 여기서 가까운 노량진 가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저 사법 시험 준비할 때를 생각해봐도 야 그렇게 공부를 막 하루에 막 진짜 잠도 잘 못 자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는 점수를 5점 시점으로 올려줘 버려? 그럼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요 그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는 저 제도가 있었을 때는 여성 응시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이 군대를 다녀올 수 없었던 장애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극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지만 또 너무나 혜택을 한쪽에만 주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얼굴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른바 이제 PC방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졌었어. 얼굴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런 강력 사건이 나면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을 해주면서 왜 피해자의 권리는 어디 갔느냐, 또 국민들은 알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참 갈등스러운 상황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율할지를 정하는 게 항상 법이거든요. 아비가일 씨 혹시 파라과이에는 네. 사건이 벌어지면 얼굴 다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네. 아,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예. 지켜야 될 기간을 다 하고 나와서도 사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특별한 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보여주는 예. 것들은 많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하는 게 또 법이거든요. 그때 고려가 됐던 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결정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라고 한다는 어떤 이것도 헌법상의 원리인데, 그러면 이제 막 잡았으니까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공개하면 천하에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뉴스에서 볼 때 그 범인이라고 확정이 됐을 때는 모자이크를 안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그러면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틀린 거를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예. 좀 전에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형사들은 보여주고 잡힌 사람을 가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지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은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옆에 형사분들은 다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또 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날부터 뉴스를 보면서
아니 왜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갑을 채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수갑을 또 가리시더라고요. 수건 같은 걸로.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무죄 추적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같은 경우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호송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수갑을 채우긴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 내보낼 때 수갑 찬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또 명확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재단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판을 받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이게 수의라고 하죠. 이걸 입었었거든요. 요즘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재판 나올 때는 사복을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그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건 역시도 법정에 딱 서는 순간 판사도 사람이에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있으니까 꼭 자기가 재판을 이제 유죄 무죄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수의 입었네? 유죄 이런 심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사복도 입을 수 있게 바꿨거든요. 아까 이병진 씨가 말씀하신 왜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냐 이런 것들이 항상 갈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각 경찰서마다 이제 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확인이 됐고 거의 범인인 게 확실하고 또 너무 중대 범죄자고 그래서 이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알 권리에도 부합이 되고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재범했었을 때 이 국민들이 좀 피할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에 한해서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은 공개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많이 이 얘기가 나온 게 조두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얼굴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그 지역의 이제 성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건 되지만 공개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조두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원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을 중간에 바꿔서 이렇게 강력한 범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공개를 합시다라고 나중에 법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의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인데 죄송하지만 이병진 씨가 앞에 계시니까 계속 합니다. 턱수염 기르고 머리 염색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까지 아무 법이 없었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은 거꾸로 거슬러 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우신 게 내가 아는 누구는 훨씬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아마 그런 거는 그렇게 법이 변화오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양심의 자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해 참 우리는 해마다 어쩜 그렇게 뉴스에 이슈들이 많을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게 나와서 야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그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랑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여기 나와요. 예. 여기서 양심은 세계관 슬라이드 하나를 못 기다리시는 것도 양심입니다. 예, 이분의 자유예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는 물론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이 말 되게 어려워. 좋은 말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건데 두 번째로 보시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뭔가 되게 시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여전히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걸 양심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글쎄 무슨 예를 들어 이럴 때 뭐 어떤 예가 좋을까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예 이병진 씨 혹시 예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덕원이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강의에서 양심에 따라서 도저히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 보통 우리가 수업할 때 질문 딱 하면 사람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해하고 싶은 강력하고 진지한 예.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양심적 질문이 아닐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저런 것까지도 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수업 시간 다 끝나가는데 종 치려고 그러는데 저요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3분 까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걔 막 때리고 싶어지잖아요. 덕원 씨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난 이거 못 참겠어. 해야 돼.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그것도 양심으로서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 아니 이분들은 감옥에 보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총을 못 들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혼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총을 안 드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또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방송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비가일 씨 혹시 댓글 같은 거 보세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나쁜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그래서 아니, 가끔은 이제 답변을 예. 쓰려고 해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댓글을? 버럭버럭 하면서 쓰는데 딱 그 전송 버튼을 못 누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냥 거기다가 달면은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질까봐 그냥 또 달까봐 일단 쓰고, 일단 쓰고. 지우고 그렇게 많이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안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방송 나가시는 분들은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그 우리 신 아나운서님도 예전에 그런 경우들 조심하는 거 방송에서 주의 많이 시키죠, 막 이런 거. 댓글이 많이 달린 막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예, 실수를 안 하셨다는. 예, 좀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관심을 좀 받고 예, 싶으시다. 예, 좀 있어야 되지 네.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셔서 이 방송 보신 다음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다실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실명을 좀 밝히고 달아달라. 떳떳하며 할 말 있으면 이름 다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밝히고 어디 사람 누군지 밝히고 하면 아니 정말 하고 싶으면 왜 그거 못하냐. 근데 이거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 표현을 잘해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A모 그룹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에요. 정부에서 대기업에는 좀 좋지 않지만 국민 전체가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 회사원이지만 이 정책 지지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싶어요. 양지열 사원하고 딱 적었더니 부장님이 딱 보신 거야. 야, 불러가지고 너는 임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기다가 좋다고 찬성한다고 네가 A그룹 다니는 사람들이 알면은 A그룹을 뭐라고 하겠냐.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입을 막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정말 심해서 익명으로 가명으로 댓글을 달았더라도 정말 심한 댓글은 우리 경찰에다 수사해서 처벌하잖아요. 하지만 애초에 그걸 왜 허용하냐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네 그렇게 허용을 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는 이제 댓글 때문에 자살 행위하는 사람도 꽤 많았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댓글은 자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자유도 미국의 한 유명한 대법관이 자유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코 앞까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다.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넓지만 대신 누군가의 코를 아프게 하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악성이 된다라면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모든 기본권을 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만큼 넓게 봐요. 이만큼 넓게 보는데 대신 여기까지는 제발 넘어가지 말아달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넘지 말라라는 걸 법을 만들어놨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가도 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낮췄어. 그럼 더 넓혀. 아니면 이게 더 좁혀도 돼. 이거를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인 거예요. 코앞까지? 야 코앞까지 불안하잖아. 한 30cm까지는 휘둘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인데 일단 자유의 영역에는 포함이 되는데 제한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보호를 해주냐면 가짜뉴스. 요즘 되게 가짜뉴스 많아요. 저도 이 가짜뉴스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까지 좋은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정부에서 이 가짜뉴스를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반발을 했어요. 제 말이 맞다면 제 말도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가짜뉴스가 많이 나더라는 게 맞다라면 그거를 단속하는 게 왜 쉽게 나서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 덕원 씨.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게 가짜 뉴스냐인가에 대해서 자의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허위 사실로 걸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건 씨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뭐냐면 어느 정부가 내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러니 넌 가짜 뉴스라고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조차도 허위 사실의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심지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해도 함부로 단속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말씀드렸죠, 개인의 명예를 해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처벌하는 건 별개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결국엔 아까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래에 있었던 최고의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 장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건 뭐 정부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자유로 나와서 또 평화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또 그게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고, 근데 이 촛불 시위가 가능하게 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해줬어요. 집회나 시위도요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허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 헌법에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봐서 국가가 허가해 주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다만 왜 그럼 신고를 하느냐? 아니 신고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국회 앞에 다 막아버리면 우리 경찰들이 뭔가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서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다른 사람들도 오기로 했어. 근데 뭐 다행히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서로 사이 안 좋은 단체들끼리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동시에 하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할 수 있게끔 기회는 주자라고 해서 신고는 하는데, 옛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요 밤에 실외에서 집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정말 그 전전 정권 이럴 때는 막 해지고 나서도 시위 현장에 있으면 잡혀갔었어요. 맞아요. 예. 예, 전전 정권에서 야간에 뭐 그 광화문 같은 데서 광우병 파동 이런 걸로 시위했었을 때 다 잡았어요. 촛불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2011년도에 이거는 허가제다, 사실상 허가다. 그럼 왜 그러면 그 전에 막아놨냐면, 지금 혼선이 약간 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쪽이 선배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정말요? 이병재 씨가 훨씬 선배세요. 예, 예. 기분 굉장히 좋네요. 제가 굉장히 우리 신영일 씨께 신뢰를 한 거군요. 예. 그 또 이병진 씨께 예. 여쭤봐야겠네요. 서울에서 자라셨나요 혹시? 예, 고향도 서울이고요. 아 그러면 또 이병진 씨께 잘못 여쭤봤네요. 근데 지방도 많이 다녔어요.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시골에서 예전에는 밤에 저 지방에는 저녁 해 떨어지면 통행 금지요? 통행 금지가 깜깜한 예. 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깜깜했거든요. 그리고 깜깜하고 차 끊기면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60년대 70년대에는 안전을 명목으로 사실은 밤에 집회를 하는 건 안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는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보니까 서울 광화문 7시면 10시면 그건 낮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서울처럼 밤낮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밤 7시 됐다 해 떨어졌다고 집회 못한다? 이거 아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이거는 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걸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해서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을 했고, 그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은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빼라.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촛불 집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법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국가에 대해서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의 평등을 보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병씨 술도 안 드시니까 담배도 안 태우시죠. 담배는 적절히 피웁니다. 참 여러모로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왜 저분에게 내가 질문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요즘 담배 피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까 위험한 스포츠도 권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담배를 피울 권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난 담배 연기 정말 맡기 싫어. 뭐 정말 불편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표시를 그림을 잘 만들어 주시는데 기본권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와 담배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원리는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울질하는 것도 이 사안에서 적용하는데 특히 이 담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게 담배를 피우는 거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담배를 싫어하는 것도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권까지 연결된다. 이건 더 무겁고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담배를 적절히 피워라. 담배는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데서는 안 보이게 피워라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일 이후에 강남대로가 쫙 금연구역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담배 피우시면 과태료 매겨집니다. 예전에는 안에서만 피우면 됐었는데, 안에서 피우는 건 금지였었는데 이제는 입구에서부터 창에서도 1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이거는 국가에게 지정한 건 아니고요.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도 우리가 국가가 이런 식으로 결정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던 거예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법이 꼭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 아니다. 신호등처럼 나를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길을 원활하게 뚫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그 법이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와 평등을 심각하게 막고 있다라면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들고 갈 수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자유란 건 이런 거예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알려주고 맞는지 틀린지를 정해준다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기본권에 대한 강의 들었는데 이병진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오늘처럼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없었죠? 네,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네.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러니까 사례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쉬웠던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정말. 야, 이렇게 수강생한테 후한 평가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이렇게는 좀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속 표정들을 보는데 다행히 저 주무시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그만큼 흡인력이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아비가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재미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헌법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되게 우리 일상에 생기는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강의 평가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정말 제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10점 만점은 10점. 만점 처음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평가가 후한 분이 아닌데 그러세요? 바로 10점 제가 나왔고요. 댓글 잘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정치 꿈나무 덕원 씨는 어떠세요? 일단 사실 그 헌법의 양은 참 적은데 역할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뭐 변화들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사회에 받아들이려면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이 열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멋진 강의 들려주신 양지열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흔히 하는 조언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기본이 되는 권리가 바로 오늘 배운 기본권이겠죠. 우리가 기본권을 잘 알아서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